꼴찌 탈출을 위해 이 두 아이는 필사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울고 싶고, 다른 아이는 무릎이 너무 아파 울고 싶습니다. 로한이라는 8살짜리 선수와 3주에 걸쳐 랭킹전을 치르고 있는 제 막내의 모습입니다. 첫 경기에서 4대6으로 패했고, 저번주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승을 해 이날 마지막 랭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최종 랭킹전이 제 막내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 막내는 이번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도 이 그레고리 코치님 캠프에서 계속 공을 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이분 진짜 노스트라다무스가 따로 없네요. 이번 여름 캠프에는 스페인 마요르카 나달 아카데미에서 훈련 중인 선수 2명이 빠져 제 막내도 그레고리 코치님 캠프에서 공을 칠 수 있었지만, 가을 학기에는 기존 선수들이 모두 돌아오기에 제 아이는 대기조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조도 순위가 있는데, 이 로한이라는 선수를 제 막내가 이기면 대기조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때 어느 선수 한 명이 빠지면 제 막내가 1순위로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실은 무지 중요한 경기인데, 제 막내는 주말에 호텔 수영장에서 뛰어다니다 무릎을 삐끗해 코트에서 공을 칠 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다리에 힘을 잘 주질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랭킹전을 일주일 뒤로 미루고 그동안 쉬면서 무릎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제 막내를 설득해봤지만, 제 막내는 일주일 동안 테니스를 안 치다 랭킹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질게 뻔하다며 이날 꼭 랭킹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왼쪽 다리에 많은 힘을 줄 수 없어 잘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해 결정타를 제대로 날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막내는 6대0이란 압도적인 스코어로 랭킹전을 이길 수 있었고, 그레고리 코치님 캠프에서 공을 치기 시작하고 6주 만에 드디어 꼴찌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냐고요? 무릎이 아파서 다리에 힘을 주질 못하니 제 막내는 자신의 평소 스타일, 강하게 공을 후려서 포인트를 끝내는 후리는 테니스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격을 못하니 수비적인 테니스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수비적인 테니스를 치니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이길 정도로 전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언포스트 에러, 범실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막내가 평소 구사하는 공격적인 샷들은 성공하면 멋있고 기분 좋은 샷이 되지만, 대다수의 동호인 분들과 동일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점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 이런 공격적인 샷들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니 범실이 줄어들어 갑자기 제 막내의 전력이 확 올라간 것입니다. 테니스는 결국 상대보다 실점을 더 적게 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동호인분들 대다수의 실점은 이 언포스트 에러, 범실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제 막내가 평소 지향하는 공격적인 테니스는 사실 승리 포인트보다 범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입니다. 그럼 테니스를 수비적으로 치는 게 무조건 승리하기에 유리하다? 작년 ARL 편에서는 공격적으로 테니스를 쳐야 한다더니 왜 이제는 수비적인 테니스를 쳐야 한다고 하는지 서로 모순이 되는 얘기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RL 편에서 말씀드렸던 서브 플러스 1, 리턴 플러스 1은 스크립티드 플레이, 어떤 미리 계획된 플레이를 반복 연습해 각 포인트를 짧게 끝내는 전략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수비적인 테니스는 이런 계획된 세트 플레이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테니스에서 공격은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브 플러스 원인데 강한 서브를 넣고 약하게 돌아오는 공을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서브 플러스 원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서브 넣는 연습을 해야 하고 또 약한 공이 돌아올 때 이 공을 실수 없이 처리하는 연습을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 익혀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프로 선수들이 그냥 공을 주고받다가 어떤 기회가 생겨 아무렇게나 위닝샷을 날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닝샷을 날리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 기회가 생기면 준비되어 있는 루틴에 의해 위닝샷을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플레이를 보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골이 들어갔나 보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플레이들은 모두 각본이 짜여있는 어떤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막내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찬스볼만 보이면 생각 없이 공을 후리는 테니스를 치면 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이 왔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공을 공격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오래전에는 서비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이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공이 찬스볼이다 라고 가르쳤었습니다. 나이 드신 코치분들 보면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근대 테니스에서 이 서비스 라인 기준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켓과 테니스 줄의 발전으로 인해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공이 떨어져도 탑스핀이 많이 먹어 충분히 위력적인 샷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테니스에서 어떤 공을 공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공의 바운스 지점이 아닌 내가 코트의 어느 지역에서 공을 치게 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코트 베이스라인에서 멀어질수록 좀 더 수비적인 샷을 구사해야 하고 베이스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더 공격적인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Too much. It's fast, rush, really pace. Don't try to win the point from not really good position. 물론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욱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이 짧게 떨어진다고 내가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공을 칠 수 있게 된다고 모든 공을 무조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운스가 높게 되지 않고 낮게 깔리는 공은 공격하지 말고 탑스핀을 많이 줘서 일단 네트를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Just kind of come up and hop a little bit off your front foot. 반면 공이 높게 바운스가 되면 이런 공은 무조건 후려야죠. 수비적인 테니스가 더 유리하다, 아니다, 공격적으로 치는 게 맞는 거다. 이분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 식의 테니스를 구사하는 것이 좋은지를 항상 코트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 막내처럼 무조건 막 라켓 휘두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져 시작된 12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랭킹전입니다. 제 막내는 가을 학기에 이 아카데미 정규 멤버가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지만 상대방 선수에게 이길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스트로크는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한데 상대방 선수의 서브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6대2로 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에서 진다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어른 체면의 겉으로는 화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애써 감추려 하지만 다 보입니다. 화내고 짜증낸다고 더 공을 잘 치게 되던가요? 아니죠. 반대죠. 화가 나면 몸이 굳어서 평소에 멀쩡하게 잘 치던 공까지 미스하게 됩니다. 테니스는 즐겁게 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이 꼬마 때문에 점심시간 후 팔굽혀 펴기 100여 개, 제자리 뛰기 100여 개가 예고되어 있어 저희는 도망 나왔지만 다른 아이들은 뭔 죄입니까?
코트에서는 항상 즐겁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질퇴하세요.